새벽 안개가 서울의 고층 빌딩 숲을 무겁게 짓누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은퇴한 노인들의 무료함이 공기 중에 부유하는 종로의 어느 낡은 아파트. 그곳에서 박씨 할머니의 비극은 시작되었습니다. 70년이라는 세월을 견뎌온 할머니의 손마디는 굽이굽이 휜 나무뿌리 같았고 그 손으로 일궈낸 이 낡은 집은 할머니에게 단순한 부동산이 아닌 심장이자 영혼의 안식처였습니다. 40년 전 가난한 살림에 입술을 깨물며 벽지 한 장, 장판 한 칸을 직접 바르던 그 시절의 땀방울이 벽면마다 스며있는 집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중한 공간에 오늘 할머니의 뱃속으로 나아 기른 두 남매가 차가운 비수를 품고 찾아왔습니다. 큰아들 지훈은 말끔한 수트 차림이었지만 초조한 듯 손가락을 까딱거렸고 막내딸 혜진은 화려한 명품 가방을 무릎 위에 올린 채 연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정성스레 끓인 보리차 두 잔을 내놓으며 자식들의 얼굴을 살폈습니다. 지훈아, 혜진아, 아침 일찍 연락도 없이 어쩐 일이냐? 할머니의 다정한 물음에 돌아온 것은 따뜻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테이블 위에 툭 던져진 차가운 서류 뭉치였습니다. 지훈이 목을 가다듬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언제까지 이 가파른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실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자주 고장나고 주변에 병원도 멀잖아요. 혜진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엄마. 친구들 엄마 보니까 요즘엔 강남 쪽에 시설 좋은 실버타운이 얼마나 잘 되어 있다고요. 거기 가면 의사 선생님도 상주하고 삼시세끼 영양가 있는 식사도 다 챙겨준대요. 엄마 여기서 혼자 라면 끓여 드시는 거 보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줄 아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보리차 잔을 감싸 쥐었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겉으로는 효도처럼 들렸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날카로운 욕망을 직감했습니다. 나는 여기가 편하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손때 묻힌 가구들이며 베란다의 화초들이 내 친구야. 실버타운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다. 할머니의 단호한 대답에 지훈의 표정이 급격히 굳어졌습니다. 어머니, 사실대로 말씀드릴게요. 제 사업이 지금 부도 직전이에요. 이번 고비만 넘기면 금방 복구할 수 있어요. 혜진이도 시댁에 체면이 안 서서 이번에 차도 새로 뽑고 품위 유지도 해야 하는데 형편이 어렵대요. 이 집 이미 가계약금 받았어요. 어머니는 그냥 인감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 순간 할머니의 머릿속은 하얗게 변했습니다. 40년 세월이 단 몇 마디의 돈 이야기로 난도질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뭐라고? 내 아버지가 피땀 흘려 남겨준 이 집을 나랑 상의도 없이 팔겠다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려 나왔습니다. 혜진은 짜증 섞인 한숨을 내쉬며 말을 가로챘습니다. 엄마, 이 집명이 벌써 오빠랑 제 이름으로 되어 있잖아요. 2년 전에 상속 절차 편하게 한다고 동의하셨을 때 이미 법적으로는 우리 거예요. 우리가 엄마 길거리로 내쫓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실버타운 비용 다 대드린다니까요. 할머니는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자식들을 믿고 인감도장을 건넸던 2년 전이 자신이 원망스러워 피눈물이 났습니다. 지훈은 어머니의 충격을 외면한 채 서류를 할머니 앞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어머니, 2번 말씀 안 드릴게요. 이미 매수인이 이번 주에 들어오기로 했어요. 짐 정리하실 시간은 일주일 드릴게요. 실버타운은 사실 사업 자금이 좀 더 급해서 일단은 경기도 외곽에 있는 요양원 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요. 거기서 조금만 계시면 제가 꼭 다시 좋은 곳으로 모실게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지훈의 눈에는 어머니의 안위가 아니라 오직 서류에 찍힐 인감도장과 그로 인해 들어올 현금 뭉치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한때 내 품 안에서 방실방실 웃던 그 천사 같은 아이들은 간데없고 욕망에 눈이 먼 괴물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 할머니의 절규는 공허한 거실 벽을 울렸습니다. 혜진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우리가 죽게 생겼다는데 이 낡은 집 하나가 그렇게 중요해요? 죽은 아빠가 밥 먹여줘요?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할머니는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자식이라는 이름의 채권자들이 부모라는 이름의 채무자를 파산시키는 현장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약속된 날짜가 어김없이 찾아왔습니다. 커다란 이삿짐 트럭이 단지 입구에 도착했고 낯선 사람들이 할머니의 40년 세월을 닥치는 대로 박스에 집어넣었습니다. 할머니가 아끼던 낡은 자개장은 중고 가구업자에게 헐값에 넘겨졌고 베란다의 화초들은 쓰레기장으로 내던져졌습니다. 지훈과 혜진은 이사 과정 내내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훈의 비서라는 젊은 청년이 와서 할머니에게 작은 서류 가방 하나와 낡은 여행 가방을 건넸습니다. 사장님께서 전해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요양원 입소 비용 일부와 당분간 쓰실 생활비입니다. 가방을 열어보니 고작 몇십만 원의 현금이 전부였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집을 판 돈은 모두 자식들의 주머니로 들어갔고 어머니에게 남겨진 것은 고작 낡은 옷가지 몇 벌과 죽은 남편의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텅 빈 거실 한가운데 섰습니다. 벽지에 남은 가구들의 흔적을 손으로 쓸어보며 소리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내가 우리 집을 못 지켰어. 우리 애들을 이렇게 키운 내 잘못이야. 할머니는 힘없는 발걸음으로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는 철컥 소리는 할머니의 인생이 단절되는 소리와 같았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내려오는 길, 사람들은 할머니를 동정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웃이었던 이들은 할머니의 몰락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할머니는 길가 벤치에 앉아 여행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 말한 경기도의 요양원 주소가 적힌 쪽지를 꺼내보았지만 그곳으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낙인이 찍힌 채 낯선 이들 사이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은 할머니에게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끝낼 수는 없어. 내 발로 갈 곳을 정하겠다. 할머니는 주머니 속을 뒤져 꼬깃꼬깃한 신문 광고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며칠 전 바람에 날려 할머니의 발치에 떨어졌던 운명 같은 종이었습니다. 그 광고지에는 강원도 오지의 한 낡은 임업창고를 청산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가격은 단돈 10만 원. 누군가에게는 껌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갈 곳 없는 70세 노파에게는 마지막 희망의 동아줄처럼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불빛이 할머니를 비웃는 것 같았지만 할머니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40년을 바친 집과 자식이라는 허상을 뒤로하고 할머니는 고독과 추위가 기다리는 강원도 산골을 향해 무거운 발걸음을 뗐습니다. 그것이 할머니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을 거대한 비밀의 시작임을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터미널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손으로 다시 시작할 거야. 비록 썩은 나뭇집이라도 내 이름으로 된 내 집에서 죽겠다. 자식들에게 내쫓겨 길거리로 나앉은 70세의 박씨 할머니. 그녀의 손에 든 것은 낡은 가방 하나와 200만 원 남짓한 푼돈. 그리고 삶에 대한 마지막 오기뿐이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할머니의 뒷모습 위로 차가운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이야기는 이제 안개 자욱한 강원도의 깊은 숲속으로 이어집니다. 그곳에서 할머니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과연 절망일까요? 아니면 100년의 세월을 숨겨온 기적일까요? 할머니의 진짜 투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말씀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낡은 버스가 덜컹거리며 강원도의 험준한 산세를 오를 때마다 박씨 할머니의 심장도 함께 요동쳤습니다. 창밖으로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과 끝없이 펼쳐진 짙푸른 소나무 숲이 스쳐 지나갔고 차창에 부딪히는 빗줄기는 마치 할머니의 앞날을 가로막는 거대한 장벽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울에서 가져온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그리고 주머니 속 꼬깃꼬깃한 10만 원짜리 수표 몇 장이 할머니가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버스 안의 승객들은 하나둘 목적지에서 내리고 마지막 종점인 강원도 정선의 한 작은 마을 어귀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를 맞이한 것은 가슴이 시릴 정도로 차가운 산바람과 적막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빗물에 젖어 잉크가 번진 전단지를 다시 한번 펴보았습니다. 강원도 임업창고 청산, 매매가 10만 원,
사람들은 비웃었습니다. 10만 원짜리 집이 어디 있느냐며 그 돈이면 땔감용 나무를 사는 게 낫겠다고 손가락질하던 서울 부동산 업자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심장을 도려내듯 집을 빼앗기고 길거리로 내몰린 할머니에게 그 썩은 나무집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을 허락해줄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가방을 끌고 면사무소로 향했습니다. 면사무소 직원은 할머니의 행색을 보고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그 집을 사시겠다고요? 거긴 사람이 살 곳이 못 됩니다. 30년 넘게 방치된 폐가예요. 비바람만 겨우 피하는 수준이라니까요. 직원의 만류에도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상관없소. 내 이름으로 된 지붕만 있다면 말이오. 매매 계약서에 지장을 찍고 열쇠를 건네받는 순간 할머니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10만 원. 누군가에게는 고기 한 끼 값도 안 되는 돈이지만 할머니에게는 70평생을 바쳐 일궈온 모든 것을 잃고 얻은 새로운 인생의 입장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을에서도 한참을 더 들어가야 하는 산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길은 험했고 빗물에 녹아내린 진흙탕이 할머니의 신발을 무겁게 잡아당겼습니다.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할머니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시간 남짓 산을 올랐을 때 빽빽한 소나무 숲 사이로 기괴한 형체의 그림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집이라기보다 차라리 쓰러져가는 짐승의 뼈대 같았습니다. 지붕은 한쪽으로 심하게 기울어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웠고 벽면을 이루는 판자들은 습기를 머금어 검게 썩어 있었습니다. 깨진 창문 틈으로는 덩굴 식물들이 집안을 제 안방인 양 침범해 있었고 입구에는 사람 키만큼 자란 잡초들이 할머니의 접근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녹슨 열쇠를 자물쇠에 꽂았습니다. 끼익하는 불쾌한 금속음이 적막한 숲속에 울려 퍼지며 육중한 문이 열렸습니다. 집안에서는 쾌쾌한 곰팡이 냄새와 썩은 나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바닥에는 정체 모를 짐승의 배설물과 낙엽이 뒹굴고 있었고 천장에서는 빗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작은 웅덩이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가방을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서울의 그 안락했던 거실, 자식들과 둘러앉아 밥을 먹던 식탁의 온기가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울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당장 오늘 밤 이 추위와 비를 피하지 못하면 내일 아침에 태양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공포가 할머니를 덮쳤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굽은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버려진 낡은 빗자루 토막을 집어들고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쓸어내기 시작했습니다. 박순자, 정신 차려야 한다. 여기서 주저앉으면 저들이 바라는 대로 되는 거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중얼거리고 또 중얼거리며 짐승의 굴 같은 집안을 청소해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의 추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할머니는 젖은 옷을 갈아입지도 못한 채 낡은 여행 가방에서 꺼낸 얇은 담요 한 장을 몸에 칭칭 감았습니다. 깨진 창문 사이로 칼바람이 파고들었고 지붕을 때리는 빗소리는 마치 집이 무너져 내리는 전조처럼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구석진 자리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죽은 남편의 사진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여보, 나 무서워요. 내가 잘하고 있는 걸까요? 어둠 속에서 할머니의 낮은 흐느낌이 빗소리에 묻혀 사라졌습니다. 배고픔과 추위, 그리고 지독한 고독이 할머니의 영혼을 갉아먹는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적처럼 비가 그치고 창문 틈으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할머니는 뻣뻣하게 굳은 몸을 간신히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두들겨 맞은 듯 아팠지만 햇살을 머금은 숲의 향기가 할머니에게 묘한 생동감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당으로 나가 주변을 살폈습니다. 비에 젖은 흙내음과 소나무 향기가 서울의 매연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맑았습니다. 할머니는 집 근처 시냇물에서 세수를 하고 마을에서 사온 라면 한 봉지를 끓여 먹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집을 다시 살려내야겠다. 10만 원짜리 쓰레기가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나를 지켜줄 성전으로 만들 거야. 그날부터 할머니의 고독한 투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산 아래 마을까지 왕복 2시간을 걸어 내려가 필요한 도구들을 조금씩 사날랐습니다. 못과 망치, 낡은 장판 조각, 그리고 구멍난 지붕을 덮을 커다란 비닐 천막까지. 70세 노인이 하기에는 벅찬 노동이었지만 할머니의 눈에는 생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 할머니를 미친 노인 취급했습니다. 저 할매, 곧 실려 내려오겠구먼. 저 산속 귀신 나오는 집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할머니의 집은 변해갔습니다. 썩은 판자 위에 새 나무를 덧대고 구멍난 지붕을 비닐과 돌로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덩굴을 걷어내자 집의 원래 형태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특히 할머니는 마당에 작은 텃밭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시장에서 얻어온 배추 모종과 무씨앗을 정성껏 심었습니다. 손톱 밑이 검게 물들고 손마디가 더 굵어졌지만 흙을 만질 때마다 할머니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서울에서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짓밟혔던 마음의 상처가 강원도의 맑은 흙과 물로 치유되는 기분이었습니다. 자식 농사는 망쳤어도 이 배추 농사만큼은 망치지 않겠다. 할머니는 잡초를 뽑으며 쓰라린 과거를 하나씩 솎아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무렵 할머니의 집은 제법 사람 사는 꼴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비록 전기도 들어오지 않고 화장실도 불편한 산속 오지였지만 할머니는 생전 처음으로 온전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지붕 위로 떨어지는 빗소리는 더 이상 공포가 아닌 자장가로 변했고 밤마다 들려오는 산짐승의 울음소리는 친근한 친구처럼 여겨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할머니에게 마음을 열었습니다. 지나가는 길에 무거운 짐을 실어다 주거나 직접 기른 채소를 건네주는 이웃들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지독한 끈기에 경외심을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 가장 큰 시련은 어느 평범한 오후에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바람이 거세게 불던 날, 할머니는 집안 청소를 하던 중 천장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끼익, 끼익 소리가 나는 곳을 올려다보니 기울어진 지붕의 한쪽 버팀목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여기가 무너지면 끝이야. 할머니는 급하게 위자를 밟고 올라가 지붕의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썩은 석가래 사이로 낯선 물체가 보였습니다. 먼지 뭉치인 줄 알고 손을 뻗어 당기자 묵직하고 차가운 느낌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아주 낡은 가죽 가방 같기도 하고 작은 나무 상자 같기도 했습니다. 짙은 갈색의 나무 상자는 켜켜이 쌓인 먼지와 거미줄에 뒤덮여 정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그 상자를 바닥으로 내려놓았습니다. 상자 겉면에는 오래되어 흐릿하지만 단단한 필체로 무언가 적혀 있었습니다. 1936년 강원 산림 기록. 할머니의 가슴이 갑자기 방망이질 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폐가인 줄 알았던 20만 원짜리 집이 감추고 있던 거대한 비밀의 정체가 서서히 드러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의 잠금 장치를 만졌습니다. 30년 넘게 누구의 손길도 닿지 않았던 그 상자 안에는 과연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돈일까요? 아니면 돈보다 더 가치 있는 무엇일까요? 할머니는 숨을 죽인 채 상자의 뚜껑을 천천히 들어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누렇게 변색된 수십 권의 수첩과 정교하게 그려진 식물 도감들, 그리고 말라 비틀어진 수많은 약초 샘플들이 빽빽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중 가장 위에 놓인 수첩의 첫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거기에는 이 집의 주인이었던 누군가의 치열한 삶과 대한민국 현대사의 격동기 속에서 사라질 뻔했던 거대한 유산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10만 원에 산 썩은 집, 그리고 그 집이 토해낸 낡은 수첩들. 박씨 할머니는 자신이 발견한 것이 단순한 종이 뭉치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할머니의 무너진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울 빛이었고 자신을 버린 자식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해줄 강력한 무기였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이 낡은 수첩들이 불러올 거대한 폭풍 속으로 향합니다. 할머니의 10만 원짜리 투자는 과연 어떻게 세상을 놀라게 할까요? 다음 부분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먼지 쌓인 나무 상자 속에서 꺼낸 낡은 수첩들은
박씨 할머니의 무릎 위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밖에서는 강원도의 매서운 산바람이 썩은 판자벽을 두드렸지만 집 안에는 기묘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가장 두꺼운 수첩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는 1936년 강원도 식물조사 기록이라는 정갈한 붓글씨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박준영이라는 이름이 단단하게 박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글자를 하나하나 손으로 쓸어내렸습니다. 비록 한자가 섞여 있어 모든 내용을 완벽히 이해할 수는 없었지만 책장마다 가득한 세밀한 식물 세밀화와 빽빽한 기록들은 이것이 평범한 메모가 아님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상자 안을 더 깊숙이 살폈습니다. 수첩 사이사이에 끼워진 수많은 종이에는 말라 비틀어진 풀잎과 꽃잎들이 정교하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짙은 갈색으로 변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었지만 어떤 것은 마치 어제 채집한 것처럼 인맥 하나하나가 선명하게 살아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문득 이 집의 전 주인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일제강점기 그 암울했던 시절, 이 깊은 산골짜기 썩어가는 나뭇집에서 누군가는 등불을 밝히고 이토록 치열하게 무언가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 높은 천장에 숨겨져 있었을까? 할머니는 혼잣말을 내뱉으며 상자를 소중히 품에 안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길을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텃밭 가꿀 도구가 아니라 수첩 한 권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꼭 안은 채였습니다. 할머니가 향한 곳은 마을 어귀에 있는 작은 보건소였습니다. 그곳에는 가끔 할머니의 혈압을 체크해주던 젊은 의사 김 선생이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할머니가 내민 낡은 수첩을 보고 처음에는 단순한 골동품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 장 한 장 넘기던 그의 눈빛이 이내 경악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어디서 나셨어요? 이건 단순한 일기가 아니에요. 여기 그려진 식물들 중에는 지금은 멸종된 걸로 알려진 것들이 아주 많아요. 김 선생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김 선생은 그 자리에서 바로 대학 선배이자 식물학 권위자인 이 교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며칠 뒤 조용하던 할머니의 10만 원짜리 집 앞에 검은색 승용차 2대가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린 이 교수와 연구원들은 할머니의 집을 보고 할 말을 잃은 듯 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 위태로운 외관에 비닐로 덧댄 지붕. 하지만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 할머니가 내놓은 상자를 마주한 순간 그들의 눈에는 경외심마저 서렸습니다. 이 교수는 하얀 장갑을 끼고 경건한 자세로 수첩을 살폈습니다. 믿을 수가 없군. 이건 한국 식물학계의 잃어버린 고리야. 박준영 선생은 전쟁 중에 모든 자료를 소실하고 행방불명된 걸로 기록되어 있었는데 그 유산이 여기 살아있었다니. 이 교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당신이 우리 민족의 보물을 지켜내셨습니다. 이 자료들은 단순한 종이가 아닙니다. 여기 적힌 약초들의 배합법과 서식지 정보는 현대의학으로도 풀지 못한 난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가 될 겁니다. 그날 이후 할머니의 집은 더 이상 버림받은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대학 연구소에서 파견된 젊은 학생들과 전문가들이 매일같이 산을 오르내렸고 할머니의 좁은 방은 귀한 문서를 복원하고 촬영하는 장비들로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할머니를 산속의 보물지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도 달라졌습니다. 10만 원에 썩은 집을 샀다며 비웃던 이들은 이제 할머니에게 따뜻한 음식을 가져다주며 말을 붙이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구원들에게 정성껏 끓인 옥수수차를 대접하고 텃밭에서 갓 딴 채소로 소박한 밥상을 차려줄 뿐이었습니다. 할머니에게 중요한 것은 이 수첩들이 가져온 명성이 아니라 난생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었다는 그 충만함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숲속에 불길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과 방송을 타기 시작하자 서울에서 그 소식을 들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할머니를 비정하게 내쫓았던 아들 지훈과 딸 혜진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발견한 수첩의 가치가 수십억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소문을 듣고 눈이 뒤집혔습니다. 엄마가 그런 보물을 찾았다고?
그럼 그게 다 우리 거잖아. 지훈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강원도행 차 시동을 걸었습니다. 할머니가 마당에서 약초 연구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을 때 요란한 엔진 소리와 함께 세련된 외제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지훈과 혜진은 마치 효자인 양 얼굴에 가식적인 미소를 가득 띠고 할머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어떻게 이런 산골에 계셨어요? 저희가 얼마나 찾았는지 아세요? 혜진의 과장된 목소리에 할머니는 들고 있던 찻잔을 멈췄습니다. 1년 전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 자신을 내던지고 떠나던 그들의 뒷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지훈은 집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가더니 탁자 위에 놓인 수첩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엄마, 이런 귀한 건 여기 두면 안 돼요. 저희가 서울로 가져가서 제대로 관리해 드릴게요. 아, 그리고 이 집이랑 땅도 이제 꽤 비싸졌다면서요. 제가 아는 업자한테 말해서 좋게 처리해 드릴게요. 그의 눈에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수첩을 돈으로 바꾸려는 추악한 욕망만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의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들의 기세에 눌려 고개를 숙였겠지만 지금의 할머니는 달랐습니다. 1년 동안 숲의 전기를 마시며 홀로 집을 고치고 흙을 일궈온 할머니의 내면에는 단단한 바위 같은 힘이 생겨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가거라.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서늘했습니다. 엄마,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는 엄마 걱정해서. 혜진이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내 걱정? 너희가 내 걱정을 했다면 늙은 애미를 길거리로 내몰 때 한 번이라도 뒤를 돌아봤어야지. 이 집과 이 수첩들은 너희 것이 아니다. 이 집은 내 영혼이고 이 수첩들은 이 나라의 것이다. 지훈은 본색을 드러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노망나셨어요? 이게 돈이 얼마짜린데 국가에 넘겨요? 법적으로 따지면 우리도 권리가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이 교수와 연구원들이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 자료들은 이미 국가 지정 문화재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집의 소유권은 엄연히 박씨 할머니에게 있으며 무단 침입 시 법적 책임을 묻겠습니다. 이 교수의 단호한 경고에 지훈과 혜진은 씩씩거리며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들이 먼지를 일으키며 떠나간 뒤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릿했지만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떠난 자리에 남은 숲의 고요함이 할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수첩 앞에 앉았습니다. 100년 전 박준영이라는 이름의 학자가 이 집에서 꿈꿨을 미래와 70세의 박순자가 이 집에서 일궈낸 현재가 만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보물은 금은보화가 아니라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용기와 그 가치를 알아보는 진실한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10만 원에 산 썩은 나무집은 이제 할머니에게 거대한 성곽이자 안식처가 되었습니다. 자식들의 배신이라는 거센 파도를 넘긴 할머니의 앞날에는 이제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수첩 속에 숨겨진 약초의 비밀이 세상에 공개되는 날, 할머니의 운명은 또 한 번 거대한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강원도 깊은 산속, 작은 등불이 켜진 나뭇집에서 박씨 할머니는 오늘 밤도 수첩의 다음 장을 조용히 넘깁니다. 다음 부분에서 계속됩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자식들이 남기고 간 매캐한 매연이 숲의 공기에 씻겨 내려갈 즈음. 박씨 할머니의 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활기로 가득 찼습니다. 대학 연구소와 정부 관계자들이 수시로 드나들며 할머니의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첨단 스캐너와 정밀 측정 장비들이 놓였고 100년 전이 먼지를 털어낸 수첩들은 이제 디지털 데이터가 되어 세상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 소란스러운 변화 속에서도 여전히 텃밭에 잡초를 뽑고 아침마다 가마솥에 물을 끓였습니다. 명성과 돈보다는 오늘 하루 나를 지탱해줄 따뜻한 밥 한 끼와 내 손으로 일궈낸 흙의 정직함이 더 소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울의 대형 제약회사인 한성제약에서 정장 차림의 신사들이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 교수의 연구 발표를 통해 박준영 선생의 수첩에 적힌 특정 약초 배합법이 현대인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는 핵심 성분을 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린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앞에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백지수표와 고급 아파트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할머니, 이 낡은 집에서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와 계약하시죠. 이 수첩들의 독점 사용권을 주시면 평생 대대손손 먹고 살 돈을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제안은 달콤했고 거절하기 힘들 만큼 거대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그들이 가져온 서류들을 보지도 않은 채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수첩은 어느 개인의 배를 불리기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오. 박준영 선생이 이 깊은 산골에서 굶주림과 추위를 견디며 기록한 이유는 이 나라의 아픈 사람들을 살리기 위함이었을 거요. 나는 그저 그 뜻을 잠시 보관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은 곧바로 언론에 보도되었습니다. 수십억을 거절한 산골 할머니의 양심이라는 제목으로 뉴스마다 할머니의 얼굴이 나왔고 사람들은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소식은 다시 한번 자식들의 탐욕에 불을 지폈습니다. 지훈과 혜진은 이제 단순한 설득으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는지 변호사를 대동하고 다시 강원도로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정신 건강을 문제 삼아 금치산자 신청을 하겠다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세요? 수십억을 그냥 날려버리다니요. 이건 우리 가족 전체의 돈이에요. 엄마가 판단력이 흐려지신 것 같으니 저희가 법적으로 재산 관리권을 가져와야겠어요. 자식들의 입에서 나오는 비수 같은 말들은 할머니의 가슴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40년을 애지중지 키워온 자식들이 자신을 정신이상자로 몰아세우는 현실 앞에서 할머니는 잠시 비틀거렸습니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구원군이 나타났습니다. 할머니의 집을 자주 찾던 연구원들과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자식들의 만행을 막아선 것입니다. 특히 마을의 촌장과 이 교수는 할머니의 명확한 의사 결정 능력과 그동안의 활동을 증명하는 탄원서를 준비했습니다. 당신들이 자식이라면 부끄러운 줄 아시오. 할머니는 이 나라의 유산을 지킨 영웅이지. 당신들의 돈줄이 아니란 말이오. 마을 사람들의 거센 항의와 법률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자식들의 파렴치한 시도는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지훈과 혜진은 결국 마을 사람들의 야유를 받으며 쫓겨나듯 산을 내려갔습니다.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식에 대한 미련을 완전히 놓아버렸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보다 더 따뜻하게 자신을 감싸준 이웃과 자연이 이제는 진짜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갈등이 지나간 자리에는 더 큰 열매가 맺혔습니다. 정부는 박준영 선생의 기록을 바탕으로 강원도 정선의 이숲 일대를 국립약용식물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200만 원, 10만 원의 가치에 샀던 그 낡은 나뭇집은 박준영 박순자 기념도서관으로 개조되어 사라져가는 한국의 자생식물들을 연구하고 전시하는 상징적인 장소가 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곳의 종신 명예관장으로 추대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전국의 대학생들이 할머니를 찾아와 식물에 대해 묻고 할머니는 수첩 속의 지식뿐만 아니라 이 인생의 풍파를 견뎌낸 지혜를 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어느덧 두 번째 겨울이 찾아와 숲에 하얀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따뜻한 온기가 도는 개조된 나뭇집 안에서 창밖의 설경을 바라보았습니다. 2년 전 서울의 차가운 보도블록 위에서 절망에 빠졌던 그 노파는 더 이상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품 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박준영 선생의 것이 아니라 할머니가 이 숲에 온 첫날부터 써내려간 자신만의 일기장이었습니다. 집을 잃고 숲으로 왔을 때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썩은 나무 기둥 속에서 나는 100년 전의 꿈을 만났고 그 꿈이 나를 다시 살게 했다. 할머니의 글씨는 비록 투박했지만 그 안에는 삶에 대한 깊은 경외와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할머니의 10만 원짜리 기적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 상처받은 영혼이 어떻게 자연과 역사를 통해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지를 온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 덮인 소나무 숲을 응시합니다. 자식들의 배신도, 세상의 편견도 더 이상 할머니를 흔들 수 없었습니다. 낡은 집은 이제 가장 찬란한 궁전이 되었고 할머니는 그곳에서 가장 고귀한 여왕으로 남았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작은 나뭇집의 등불은 오늘 밤도 꺼지지 않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고 있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계속됩니다. 마지막 결말이 궁금하시다면 말씀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넘어가시겠습니까? 강원도의 깊은 산골에 다시 봄이 찾아왔습니다. 눈이 녹아내린 자리마다 파릇파릇한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었고 박씨 할머니의 작은 나뭇집 주변은 이름 모를 산꽃들의 향기로 가득 찼습니다. 이제 이 집은 더 이상 낡고 버려진 폐가가 아니었습니다. 정부와 대학의 지원으로 외벽은 단단하게 보강되었고 내부에는 박준영 선생의 유물을 보존하기 위한 특수 유리 진열대가 설치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을 기적의 나뭇집이라 불렀으며 할머니는 그곳을 지키는 인자한 관장님이자 숲의 어머니로 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무거운 돌덩이가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을 버렸던 자식들과의 마지막 매듭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평소처럼 마당에서 약초들을 살피던 할머니 앞에 낯익은 자동차 한 대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지난번 변호사까지 대동해 협박을 일삼던 지훈과 혜진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두 남매의 행색은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지훈의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혜진의 얼굴은 수척해져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 앞에 다가오자마자 무릎을 꿇고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 사업이 완전히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고 있어요. 아파트도 차도 다 압류당했습니다. 혜진이도 남편과 이혼 위기에 처했어요. 저희가 정말 미쳤었나 봅니다. 어머니를 그렇게 내쫓고 벌을 받는가 봐요. 혜진 역시 할머니의 치맛자락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엄마가 가진 그 자료들, 국가에 기증했다는 소식 들었어. 우리가 그거 탐내서 그랬던 거 정말 후회해. 지금 우리는 갈 곳도 먹을 것도 없어. 제발 우리 한 번만 살려줘. 엄마는 여기 나라에서 돈도 나오고 집도 안전하잖아. 우리 좀 여기서 살게 해줘. 자식들의 처절한 고백에 할머니의 가슴은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무리 모질게 자신을 버렸던 자식들이라 해도 피를 나눈 부모의 마음은 그들의 비참한 모습 앞에서 차마 외면하기 힘들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동안 깊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소나무 소리만이 마당을 채웠습니다. 마침 할머니를 방문했던 이 교수와 마을 주민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분노했습니다. 할머니, 절대 저들을 받아주면 안 됩니다. 저들은 할머니가 보물을 찾았을 때만 찾아온 인간들이에요. 이제 와서 망했다고 매달리는 걸 믿으십니까? 이 교수의 외침에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자식들의 손을 뿌리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방 안으로 들어가 박준영 선생의 낡은 수첩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은 약초 기록이 아닌 선생이 가족을 그리워하며 남긴 짧은 일기장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그 일기의 한 구절을 읽어주었습니다. 가족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뿌리가 썩으면 아무리 화려한 꽃을 피워도 결국 쓰러지게 마련이다. 나는 숲에서 나무를 베우면 내 뿌리를 소중히 여기지 못한 것을 가장 후회한다. 할머니는 촉촉해진 눈으로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너희는 이 집이 700억 원, 1.000억 원의 가치가 있다고 했지? 하지만 나에게 이 집의 가치는 너희가 내쫓긴 날 내가 느꼈던 절망과 이 숲이 나에게 준 위로뿐이다. 너희가 진심으로 뉘우친다면 돈이 아니라 사람의 도리부터 다시 배워야 한다. 할머니는 지훈과 혜진에게 뜻밖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집은 이제 국가의 것이니 너희가 살 수 없다. 하지만 저 민마을에 버려진 빈집이 하나 있다. 내가 면사무소에 말해 너희가 그곳에서 지내며 마을 농사일을 도울 수 있게 해주마. 너희 힘으로 땀 흘려 밥벌이를 해라. 한 달 동안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성실히 일한다면 그때 다시 어머니로서 너희를 마주하겠다.
지훈과 혜진은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손에 흙 한 방울 묻히지 않고 화려하게만 살려던 그들에게 농사일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당장 갈 곳이 없던 그들은 할 수 없이 할머니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명품 수트를 입던 지훈은 낡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마을 어르신들의 밭을 갈았고, 명품 가방을 들던 혜진은 뙤약볕 아래서 김을 맸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그들은 허리가 끊어질 듯한 고통에 눈물을 흘리며 도망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단 한 번도 산 아래로 내려가 그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멀리서 들려오는 마을 사람들의 소식을 통해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시간이 흐르면서 두 남매의 눈빛에서 도끼와 탐욕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땀 흘려 일한 뒤 먹는 소박한 새참의 맛을 알게 되었고, 자신들을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을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한 달이 되는 마지막 날, 지훈과 혜진은 거칠어진 손과 검게 근 얼굴로 할머니를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이번에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대신 직접 수확한 감자 한 바구니를 할머니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돈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았던 세월이 부끄럽습니다. 어머니가 이 낡은 집을 지키며 느꼈을 평온함이 무엇인지 이제 조금 보입니다. 지훈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비로소 환한 미소를 지으며 자식들을 안아주었습니다. 70평생 중 가장 고통스러웠던 배신이 강원도 산골의 땀방울을 통해 비로소 용서와 화해로 승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희의 뿌리가 다시 단단해졌구나. 이 감자 한 바구니가 너희가 팔아치운 서울 아파트보다 훨씬 값지다.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결말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10만 원짜리 나뭇집은 단순한 과학적 발견을 넘어 깨어진 가족의 유대를 회복시킨 기적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자식들과 함께 숲을 거닐며 박준영 선생이 남긴 식물들을 돌봅니다. 70세에 시작된 할머니의 모험은 이제 온전한 행복이라는 종착역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숲은 여전히 고요했고, 그 고요함 속에서 할머니의 웃음소리가 소나무 가지 사이로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다음 부분에서 마지막 결말이 이어집니다. 최종화로 넘어가시겠습니까?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자락, 박씨 할머니의 낡은 나뭇집 위로 어느덧 세 번째 가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도 돌아보지 않던 썩은 판잣집이었지만 이제 이곳은 대한민국 식물학의 성지이자 수많은 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생명의 집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박준영 선생의 수첩들은 박물관으로 옮겨지기 전 할머니의 뜻에 따라 마지막으로 이 나뭇집의 유리 진열대 안에서 은은한 등불 조명을 받으며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관장이라는 직함보다 숲의 할머니라는 이름이 더 익숙해진 채 마당의 들국화를 정리하며 손님 맞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날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국가기록물로 지정된 수첩들이 정식 박물관으로 이관되는 날이자 할머니가 평생 마음의 짐으로 안고 살았던 가족의 역사가 마침내 마침표를 찍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당에는 이 교수와 연구원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로 이제는 화려한 수트 대신 소박한 면바지를 입고 얼굴에 건강한 구리색이 감도는 아들 지훈과 화장기 없는 얼굴에 환한 미소를 띤 딸 혜진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산 아래 마을에서 땀 흘려 일하며 사람의 도리를 배워온 남매는 이제 예전의 탐욕스럽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관식이 시작되자 이 교수가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 할머니, 당신이 지켜낸 이 수첩들은 이제 국가의 보물이 되어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학계가 가장 높게 평가하는 것은 자료의 가치보다 이를 지켜낸 할머니의 숭고한 정신입니다.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수줍게 웃으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할머니의 시선은 저 멀리 산등성이에 걸린 구름을 향했습니다. 나는 그저 갈 곳이 없어서 이 집에 들어왔던 노인네일 뿐입니다. 10만 원에 산 이 썩은 집이 내 인생을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나보고 미쳤다고 했지만
나는 이 집에서 100년 전 학자의 진심을 보았고 그 진심이 나를 다시 살게 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자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지훈과 혜진의 눈에는 이미 참회의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장 기쁜 것은 이 귀한 책들을 지켜낸 것보다 내 자식들이 흙의 소중함을 알고 다시 내 품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집은 팔 수 있어도 가족은 팔 수 없는 법입니다. 나는 오늘 이 집을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이곳은 누구의 소유도 아닌 상처받은 이들이 언제든 찾아와 위로받는 숲의 쉼터가 될 것입니다. 할머니의 폭탄 선언의 장례는 잠시 술렁이었지만 곧이어 이전보다 더 큰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지훈과 혜진은 어머니의 결단에 고개를 끄덕이며 진심 어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들은 이제 수십억의 재산보다 어머니의 용서와 신뢰가 훨씬 더 값진 것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행사가 끝난 뒤 노을이 지는 나무집 마루에 할머니와 두 자식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예전 서울의 아파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던 평온한 풍경이었습니다. 지훈이 할머니의 거친 손을 꼭 잡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서울에서 어머니를 내쫓았던 날, 저는 정말 제가 성공한 줄 알았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 산골에서 흙을 파고 씨를 심으면서 알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가난한 인간이었는지 말이에요. 혜진도 할머니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미안해. 우리가 엄마를 버린 게 아니라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영혼을 버렸던 거야. 여기서 엄마가 일군 이정원을 보면서 매일 반성했어. 할머니는 자식들의 손을 따뜻하게 맞잡았습니다. 괜찮다. 나무도 폭풍우를 맞아야 뿌리가 더 깊어지는 법이다. 너희도 인생의 폭풍을 맞았으니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무가 되겠지. 이 애미는 이제 여한이 없다. 이 낡은 집이 나를 살렸고 너희를 살렸으니 10만 원이 아니라 수천억보다 더 큰 일을 한 셈이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을 받아 길게 늘어졌습니다. 할머니는 품 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지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관장으로 있으면서 조금씩 모은 돈이다. 너희가 다시 시작하는데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 숲이 준 정직한 돈이다. 지훈은 그 봉투를 차마 열어보지 못한 채 어머니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산속은 깊은 정적에 잠겼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짐이 다 빠져나간 텅 빈 거실 한가운데 홀로 앉았습니다. 유리 진열대도 화려한 장비들도 사라졌지만 방 안은 여전히 100년 전 박준영 선생과 3년 전 박순자 할머니가 나누었던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할머니는 벽에 걸린 남편의 사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우리 애들도 이제 제 길을 찾았고 이 집도 좋은 곳으로 쓰이게 됐어요. 나 잘했죠? 사진 속 남편은 인자한 미소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는 듯했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소중한 진리를 일깨워줍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한 순간 할머니는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고귀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세상이 가치가 없다고 버린 낡은 나무집은 그 가치를 알아본 한 노인의 진심을 통해 온 나라의 보물로 재탄생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너졌던 가족의 사랑은 흙과 땀을 통해 다시 단단하게 봉합되었습니다. 이제 할머니는 더 이상 길 잃은 노인이 아니라 수많은 청춘에게 길을 보여주는 숲의 등대가 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자식들의 배움을 받으며 산책길에 나섰습니다. 할머니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습니다. 숲의 모든 나무와 풀꽃이 할머니에게 인사를 건네는 듯했습니다. 할머니는 숲을 향해 나지막이 읊조렸습니다. 인생이란 결국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남기고 누구와 함께 걷느냐의 문제라는 것을 말입니다. 강원도 정선의 깊은 숲, 10만 원짜리 나무집에서 시작된 이 기적 같은 이야기는 이제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서 영원히 지지 않는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진정한 집이란 벽돌로 쌓은 건물이 아니라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함께 뿌리 내리는 사랑의 토양입니다.